안녕하세요. 가제트 시간에 또 찾아온 서울이천치과의원 원장 한승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하반기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아마 가제트가 3편 나갈 거거든요. 게스트 없이 저 혼자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제트가 이게 가이스트리키가 제안하는 트리트먼트 컨셉 아니에요? 저거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가제트를? 고피디님 저거 영어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좀 폰트가 안 맞잖아요 지금. 나와라 가제트 가위. 좀 낫구나. 아까 보니까 이게 좀 눈에 거슬려서 자,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죠, 조미. 오랄 앤 맥실로페이셜 임플란톨로지. 가이디드 본 리제레이션을 하는데 저기 솔리드 타이타늄 베리어라고 돼 있잖아요. 페이션트 스페시픽,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메쉬인 거예요. 커스터마이즈 타이타늄 제제인데 그거를 솔리드한 제재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타이타늄 메쉬는 형태가 있잖아요. 격자 무늬에 구멍이 나 있고, 그런 게 이제 골든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메쉬를 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리지드한 형태를 잡아주니까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 확실하고 3D 리컨스트럭션이 아주 가능하다. 굉장히 이게 효자 아이템이거든요. 그 네 번째 줄에 바이올레이티드 메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의를 할 때 메쉬 구조를 저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 허니콤 스트럭처? 나름대로 그냥 상상해서 썼는데 그거를 바이올레이티드 메쉬라고 하나 봐요. 구글 번역이나 챗GPT 같은 데 돌리면은 죄다 위반된 메쉬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희 의학 용어라서 그런지 뭘 어떻게 제대로 해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정확한 뜻은 못 찾았는데 유추해 보면은 격자문으로 되어 있는 메쉬를 저 바이올레이티드 메쉬라고 하나 봐요. 이거 보고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구멍이 있는 그런 구조들은 어쨌든 페리오스티움에서 나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잖아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파이브러스 티슈 인베이전을 막을 수가 없고 나중에 약간 뭐 떡져 있어가지고 메쉬를 이제 제거하기도 좀 어렵고 격자 무늬 같은 게 좀 거칠고 좀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소프티슈 디아이시스 생기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모하메드라고 이게 이집트 쪽 저널입니다. 이집트 쪽에서 이런 저널들이 요즘 서저리 관련 저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먼저 이런 저널이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뭐 이집트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바이올레이티드 메쉬, 격자 무늬가 있는 메쉬 그런 거 말고 아예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그런 제재를 써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옛날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저널에서 예를 든 게 이제 반 스틴버그라는 사람의 2003년도 논문인데 군대 막 졸업했을 때 이거 보고 참신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레빗 칼바리에서 한 실험하고 휴먼 클리니컬 케이스 리포트 몇 개를 이게 같이 낸 거거든요. 타이타늄 디바이스를 설치한 그 그림이 없어요. 저게 단데 왼쪽에 그냥 렛 칼바리에 한 거를 보고 그냥 유출을 해보시면 돼요. 돔 쉐입의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구멍이 하나도 없는 뺀질뺀질한 그 타이타늄 디바이스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 그래프트를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순수하게 네이티브 부분에서만 오는 드노버 본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유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렛 칼바리니까 원래 뼈가 없었던 아웃 오브 보니 엔벨롭이죠. 그러니까 원래 보니 하우징 바깥으로 저렇게 이제 본이 유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거는 렛 칼바리니까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2003년이니까 꽤 20년도 넘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임상사진은 안 나와 있는데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타이타늄 디바이스를 저기다 이제 막았단 말이죠. 본그래트 없이. 그리고 나서 한 9개월 이상 지나가지고 저렇게 열어본 겁니다. 타이타늄 디바이스를 저 디펙트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췄을까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다 가능하리라고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나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제 저널을 다시 보니까 CT를 찍고 그 CT를 바탕으로 본 디펙트 형태 모델을 그때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스테레오 리소그래픽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매트리얼라이즈라는 회사예요. 자꾸 발음이 말리는데요. 매트리얼라이즈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회사 같지 않으세요? 예, 요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가상 서저리도 하고 타이타늄 메쉬, 커스터마이즈 메쉬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중심에 이 매트리얼라이즈 이 회사가 있어요. 2003년에서부터 이 회사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다는 걸 저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회사 같은 거 눈여겨 안 봤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때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본 디펙트 형태 모델을 만들고 요즘처럼 컴퓨터로 가상 서저리를 할 수 없었으니까 웩스업을 해요.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쌓겠다고 웩스업을 한 다음에 그
그 웩스업 한 걸 바탕으로 메탈 파우더가 함유된 레진 캐스트를 만들어요. 레진 캐스트. 그거는 이제 찍어서 만드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우리 기공소에서 하던 작업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레진 캐스트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타이타늄 메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걸 꾸밀어서 만들었을까 보니까 저널 내용에도 하이드로 포밍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0.2mm 두께의 타이탄 디바이스죠. 0.2mm면 사실 좀 얇거든요. 약간 낭창낭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때기처럼 메쉬처럼 이렇게 좀 구멍이 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뭐 리지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디바이스만 넣고 본그래프트를 넣지 않고 오그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9달 이상,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그때 당시에 브레나 마크2 픽스처, 그러니까 이거는 마크2니까 머신드 서피스일 것 같아요. 그거를 식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그래프트, 스캐폴드가 없는 저런 식의 오그멘테이션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실패했을 걸로 보여요. 상당히 많은 본로스가 예상이 되는데 마지널 본 레벨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로 보여주긴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엑스레이가 흐려서 안 보인다. 이게 뭐야? 그리고 저기 나온 수치들도 보니까 되게 본로스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노보 본 포메이션을 유도시키는 그거 의도는 좋은데 스캐폴드가 없는 본 오그멘테이션은 결국은 부피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가 사실 올해 두 편이 나와 있어요. 이미 ARP를 할 때 스캐폴드를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리치듀레이션도 워낙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논문을 저자가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 서저리를 하고 본 디펙트를 이제 컴퓨터에 가져와서 밀링 기계를 또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타이타늄 디바이스 혹은 커스터마이즈 메쉬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술을 해보는데 포인트는 기존의 메쉬처럼 이제 구멍난 바이올레이티드 메쉬 그게 아니고 판때기야, 판때기. 토탈리 오클루시브한 그런 디바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포가 가지는 의미, 그거를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논문을 한번 골라본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대상으로 한 간단한 케이스 리포트 같은 건데 일단은 뭐 리치 위디스가 얇은, 처음에는 전부 다 CT를 찍은 게 아니고 매핑을 했다고 그래요. 프로브 같은 걸 찔러봐서 두께가 한 3mm 이하 되는 정말 얇은 뼈를 대상으로 허리존털 오그멘테이션을 할 예정으로 이런 환자들을 골라서 일단 환자가 선멸되면 CT를 찍어서 메쉬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T 찍은 데이터를 이제 저런 디펙트가 있는 걸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까 이제 2003년에 나왔던 그 매트리얼라이즈라는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디지털로 이제 작업 변화를 하고 메쉬를 디자인을 하는데 그림이 굉장히 눈에 익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밑에 오른쪽에 엑소캐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엑소캐드 저도 쓰거든요. 엑소캐드에 저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을 하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면은 그 툴이 딸려올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저런 케이스가 하루에도 몇 개씩 하면은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에만 몇 개씩 해도 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런 거 이제 좀 거대 디펙트 케이스가 큰 거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늘상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저거 기계를 깎으려면 또 밀링 기계도 또 사야 되거든요. 메탈을 깎을 수 있는 게. 이 코스트 이펙티브를 따져보면은 결코 유리하지 않죠.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저는 외주를 줍니다. 메쉬를 디자인하는 건 순전히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얼만큼 쌓을 거고 고정시키는 위치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원래 고정시키는 위치를 잡는 거는 본 디펙트가 없는 오리지널 본 컨투어가 유지되는 곳에다가 잡아야 돼요. 이거는 연수회나 그런 데서도 멤브레인 고정할 때도 강조시켜드렸던 그런 사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펙트가 없는 데다 일단 고정을 하는 게 1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플랩이 좀 넓게 열리는 경우가 많고 인접시까지도 많이 열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디펙트 있는 데다가 스크루를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긴 스크루를 쓰면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터디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두께를 이제 0.7mm 정도 만들었다는데 저건 사실 굉장히 두껍거든요. 되게 이게 이미 커스터마이즈 메쉬에 대한 이제 시스템 액티브 리뷰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두께가 한 0.4mm 이상 되는 거는 굉장히 리드돼서 이게 플랩을 잘 찍고 나온다 그래요. 나중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상당히 두꺼운데 판때기처럼 뺀질뺀질하니까 가능할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이거는 밀링 머신으로 깎아요. 기존의 커스터마이즈 메쉬 같은 거는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표면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얘는 거칠지 않아요. 번질번질한 표면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케미칼하게 소독하고 그다음에 스팀 클리너, 그러니까 이제 오토클레브 같은 데 돌려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멸균을 해야죠. 저 얇은 리치에 미리 메쉬를 저 위에 사진처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매끈하죠. 저러면은 유리화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토탈리 오클리시브예요. 스크루를 뚫는 자리 말고는 전부 다 완전히 막혀 있어요. 어디 하나 이제 침투할 곳이 없게끔 저렇게 만듭니다. 저걸 또 캐드캠 작업을 해서 잘 맞췄으니까 저 보더 라인도 본 디펙트에 되게 맞을 거예요. 해보면 이게 100%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충은 맞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그래프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본그래프트를 먼저 쌓고 저거를 고정하려고도 하다 보면 스크루 홀이 본그래프트 매트리얼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뚫을지도 몰라요. 막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커스터마이즈 메쉬, 그러니까 바이올레이티드 된 구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뒤집어가지고 안에다 본그래프트를 채우는 거예요. 디펙트에 적용해서 고정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그래프트가 좀 덜 채워질 수도 있고, 너무 좀 많이 채워지면 또 본그래프트 삐져나갈 수도 있고 몇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본그래프트는 이게 UB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집트산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바인본이고요. 자가골을 섞었는데 이 자가골은 이제 네오바이오틱에서는 오토본 콜렉터 있잖아요. ACM이라고 써있는 오토 칩 메이커인데요. 화학에서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섞어서 썼습니다.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구조기 때문에 멤브린은 쓰지 않았어요. 스크루를 고정을 하는데 버칼 쪽은 그냥 뭐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 팔라탈 쪽 고정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저거는 핸드피스에 껴서 쓰셔야 됩니다. 7번 뒤에 그런 데는 그 스트레이트한 이런 그 핸드 인스트루먼트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피스에서 꼭 껴서 쓰셔야 되고, 사실은 팔라탈 쪽은 굳이 고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지금 기역자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딱 저기 안착이 되면은 생각보다 버칼 쪽만 고정해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개월 뒤에로, 야, 이 정도 디펙트인데 4개월 뒤에로 이 사람은 이런 오클리시브한,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이 디바이스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서피스에 뉴본 티슈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이 선생님의 결론이겠죠.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꼴이 됐는데, 왼쪽이 이제 술전 CT고요. 가운데가 이제 4달째 CT쯤 되겠죠. 10달째에도 CT를 한번 찍어서 리치 폭의 변화, 바이옵시도 해서 뼈가 생겼나 그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저 보니까 임플란트를 너무 긴 걸 심었는데 저렇게 긴 걸 심을 필요는 없는데, 방향도 약간 좀 지나치게 팔라탈을 씌우려고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약간 인사이저 쪽으로 나와도 되니까 살짝만 이렇게 끼울어서 심었으면 훨씬 더 짧은 거 심어도 되고. 자, 어쨌든 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노출이 됐어요.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인펙션이나 그런 사인은 전혀 없었다 그래요. 아주 깨끗하게 그냥 힐링이 돼서, 바이올레이티드 메쉬 같은 거는 조금 노출이 일찍 되냐, 인펙션 사인이 있냐에 따라서 메쉬를 조금 일찍 제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4달째까지 전부 다 이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달째 노출된 거를 포함해서 4달째 전부 다 메쉬를 제거할 때 어떤 케이스에서도 파이브러스 인베이션이 되질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수도페리오스티움이 굉장히 적게 생겼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에 메쉬도 굉장히 쉽게 제거됐을 거고, 유니폼 컨투어, 퀄러티도 일정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임플란트 18개 심었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식립이 되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리치 위드스 변화인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게, 이런 건 오늘의 주 포인트가 아닙니다. 3mm도 안 되는 리치 스플리트도 하기 어려운 콘케비티도 있고, 그런 리치를 대상으로 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난 직후에는 한 7.55mm 정도까지 늘렸다가 얘가 또 어느 정도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10달째는 한 6.5mm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저렇게 흡수가 되고 뭐 그러는 거는 이 메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멤브린이죠. 어떻게 보면 본그래프트의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본그래프트가 뉴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너무 빨리 녹지 않고요, 그런 스캐폴드 역할을 잘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한 1mm 정도, 뭐 그래도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정도 범위에서 흡수가 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히스톨로지컬 아웃컴을 보면은 뭐 그냥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뉴본이 잘 생겼다예요. 트라베큘러 패턴 잘 생기고, 리버설 라인이 있다는 게 리모델링이 잘 된다는 그런 표시기 때문에, 이제 라멜라본도 4개월째 라멜라본이 잘 생겨 있다고. 3명의 환자에서 5개의 바이옵시 코어를 땄는데 보네리오가 79%예요. 저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 뉴본 포메이션하고 본 파티클을 다 합쳐서 수치가 저 정도 나오면은 그런 대로 이제 뭐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건 무시하시고요. 그냥 저 수치가 오늘 중요한 건 아닌데요. 바이탈 본은 확실히 생기는 것 같고 남아있는 그 제노제디 파티클도 뉴본 티슈와 잘 인테그레이션 돼 있고 그런 전형적인 잘 되는 집안의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디스커션으로 넘어갑니다. 2014년에 이 폴리라는 사람도 커스터마이즈 메쉬에 대한 시스템매틱 리뷰를 쓴 사람이거든요. 여기 인용한 저널은 이제 시스템매틱 리뷰 그 저널을 인용한 건 아닌데 퍼포레이션이 돼 있는 기존의 메쉬 그런 구조들은 블러드 서플라이를 허용하는 페리스티움 쪽에서 나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허용하고 어떤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이제 구멍이 있는 구조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구타라는 사람은 이제 베리어 멤브레인에 있어서 정말 포 사이즈가 중요한가 그런 의문을 갖고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쓴 거예요. 동물 실험이거든요, 사실. 하나는 격자가 좀 구멍이 촘촘하죠. 하나는 격자가 크고, 그다음에 하나는 폴리머 재질인데 역시 격자가 있어요. 저 작아 보이는 건 0.6mm, 큰 건 1.2mm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는 매크로포, 하나는 마이크로포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상한데? 하여튼 저 격자가 큰 게 블러드 서플라이를 잘 생겨서 본 포메이션이 더 잘 생겼다는 거예요. 페리오스티움 쪽에서 나오는 어떤 공급원들을 받았을 때 본 포메이션이 잘 생긴다고 주장하는 그런 리포트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셀 기준으로 보면은 둘 다 운동장만한 크기예요. 이거는 좀 막혀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둘 다 제가 볼 때는 포가 큰 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저렇게 났다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용한 페이션트 스페시픽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한 오클루시브 베리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틀어막아서 파티큘레이트를 새나가지도 못하게 외부에 완전히 통로를 차단시키는 이런 구조를 써가지고 버추얼 플랜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덴스하게 컨설리데이트 저 표현도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런 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토스카노라는 사람의 스터디를 인용을 하면서 오클루시브한 그런 그 제대를 썼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얻어졌던 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자기만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터디를 같이 인용을 했어요.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저 엔도오스티얼 퍼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드 서플라이를 진짜 네이티브본에서만 엔도오스티움이라고 하잖아요. 엔도오스티움 쪽에서 나오는 셀들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번 저널을 쓴 그런 사람들 측의 주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례로 퍼포레이션 된 디자인을 썼을 때는 소프티슈 인베전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메쉬를 제거하기도 어렵고 열어보면은 수도 페리오스티움 같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 토털리 오클루시브한 그런 디바이스를 써서 다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열어보니까 파이버러스 티슈 인베전도 거의 없고 디바이스 제거하기도 너무 좋고 본도 잘 생겨 있고 심지어 그것은 노출된 케이스가 2개 있었다고 그랬는데 노출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지만 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0.7mm는 좀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플랩이 노출될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스터디에서는 2케이스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다른 커스터마이즈 메쉬 스터디를 보면은 한 30-40%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개체 수가 작아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 됐어도 볼륨 로스도 없고 본도 잘 유지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비흡성 멤브린의 대표 주제로 알고 있는 EPTF 멤브린은 노출이 됐을 때 제거하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얘가 이 멤브린에 포호가 있으니까 박테리아가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뚫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보통 멤브린을 제거하게 되죠. 인펙션이 돼서 날아가면 안 되니까. 닥터 구치 선생님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저 DPTF 멤브린에 대한 그 컴플리케이션 그런 거를 잘 이태리 쪽에서 나온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리포트가 좋은 게 있다고 올해 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토탈리 오클루시브한 제재들은 노출 같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약간 좀 강점을 보이는 걸로 보여요. 바이올레이티드 스트럭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이 되면 조금 손해가 있지만 데미지가 저런 멤브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브로 티슈 인베이전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노출이 되고 그러면 바운더리 있잖아요. 막혀있는 부분 아니고 돌아서 그 경계 부분에서 어떻게 소프티슈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딱 밀착이 100%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조직학적 소견을 보니까 그 커넥티브 티슈 인그로스가 있긴 하나 심하진 않고 그 센터 중앙까지는 밀려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오스테올로지 가서 제가 보기도 했고 요즘 이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멀티플 구성이에요. 저 보도를 싹 막아버려요. 근데 멤브린은 어떻게 그렇게 해봐야 다 뜰 텐데
이제 들어오긴 할 텐데 그거를 막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잘 맞췄어도 조금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데미지는 크지 않다. 가제트. 딱 4달만 기다렸잖아요. 4달만 기다렸어도 훌륭한 퀄리티의 본이 얻어졌고 조직학적 소견을 볼 때 레지듀얼 제노제닉 파티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요즘 나오는 컨셉이 조금 예전과는 바뀌어서 이게 리모델링이 한 사이클 끝날 때까지는 한참 걸리더라도 저 파티클들은 그 스캐폴드 기능을 하면서 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뉴본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그래프트다. 요즘 인식은 그렇거든요. 저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저런 식으로 써줬네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던 거고요. 논문의 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엔도오스티얼 블러드 서플라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페리오스티움 쪽에서 물론 본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딱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오스테오클라스트, 본을 파괴하는 것 그런 세포로 알고 있지만 걔도 본 포메이션에 기여를 하잖아요. 페리오스티움에서 들어오는 셀들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경중을 따져보는 거죠. 그럼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양질의 퀄리티 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논문의 저자는 엔도오스티얼 퍼퓨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가볍게 넘어가고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저 셀 오클루시브니스에 대한 거예요. 이 셀 오클루시브니스에 대한 개념은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GTR의 개념에서 사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가설이잖아요. 1976년에 치주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거 많이 족보니까 외웠을 거예요. 닥터 메이처에 가서 우리 치주 조직의 재생에 관여하는 4가지 셀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달달달 외웠잖아요. 지금도 까먹을 수가 없죠. 저거는 에피셀리움에서 나오는 거, 커넥티브 티슈에서 나오는 거, PDL 셀, 본 셀 이렇게 있어요. 치주 조직의 치유에 관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PDL하고 본 셀이거든요. 저 4가지 셀들이 루트 표면에 루트 서피스에 누가 먼저 딱 부착하느냐에 따라 힐링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프티슈 셀이 붙으면 안 좋은 거고 저 PDL 셀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소프티슈 쪽에서 나오는 얘네들을 배리어를 어떤 거를 쳐가지고 막아줄 수만 있으면 밑에 셀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밑에 셀들, PDL이나 본 셀들이 자라오는 속도가 저 소프티슈 쪽에서 오는 거라고 비해서 확연히 늦거든요. 같이 경주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쟤를 인위적으로 막아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치주 조직 재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GTR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PDL 셀하고 이제 본 셀을 키워야 된다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뭐 수련 받고 나서 수련 받을 때도 그렇고요. 이런 논문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정말 이거 옛날 거거든요. 94년도 거고 수련 받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안 봤다가 군대 졸업하고 나서 조금 더 중요시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실험 많이 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 종류 실험 많습니다. 역시 동물 실험이고요. 렛 칼바리아를 이용해서 오늘 이게 이집트 논문처럼 토탈리 오클루시브한 디바이스예요. 그거를 뚜껑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하고 오른쪽은 열어놨는데 저기를 EPTFA 멤브린으로 막은 거예요. 저거를 렛 칼바리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본이 자라오죠. 포가 있건 없건 본이 자라와요. 타이타늄 자체에 오스테오 컨덕티비티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타이타늄 임플란트 따라서 본 따라온 거를 그러니까 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 꼭대기 밑에 하반까지 본이 아주 균일하게 잘 생겨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포 사이즈는 결국 필요한가? 저렇게 포호가 없어도 되는데 저걸 열어놔서 된다는 게 아니고 열어놓으면 포호가 있는 것들은 어쨌든 파이브러스 인베이전이 조금 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엔도스티움에서 나오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거를 배리어로 막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물론 공간 유지 중요하지만 엔도스티움 쪽에서 나오는 셀들을 더더욱이나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를 탁 틀어막는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 스터디의 그 결과가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뇌리에 박히게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막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BMP 연구도 많이 하고 비스포스포네이트 있잖아요. 거기 물온주 그런 연구도 많이 했어요. 물온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다른 건 글자가 많으니까 보지 마시고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돼요. 엔도스티알 쪽에서 나오는 셀들하고 페리오스티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얘네들은 제네틱 디퍼런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BMP
BMP를 적용을 해보면은 페리오스티움 쪽하고 엔도스티움 쪽 셀하고 반응이 틀리대요. 페리오스티움 쪽에서 나오는 셀들은 이게 BMP에 대한 리세터가 훨씬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엔도스티움 쪽을 키우자는 것에 굉장히 몰입되신 분이에요. Surgeons do not rely on the periosteum to regenerate bone when using recombinant human BMP2. BMP를 쓸 때조차도 얘를 본에 접촉을 시켜놔야지. 그래서 엔도스티움 쪽에서 이렇게 나온 셀들의 효과를 증폭시켜야지 페리오스티움 쪽에서 뭐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 본 리제네이션 그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멤브린이 가져야 될 조건 저렇게 쫙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저기도 포로시티에 대한 거, 오클리스 프로퍼티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써져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된다는 게 완전히 열어라는 뜻이 아니고 막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미케니컬 프로퍼티예요. Should be sufficiently rigid. 확실하게 공간 유지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리지드한 타입이 중요하겠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익스포저 톨러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구조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2019년도에 역시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맥스, 이건 커스터마이즈 한 건 아니고 구부러서 쓴 겁니다. 발치하자마자 디펙트가 있을 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어요. 이 스터디에서는. 2년까지 결과를 보고 한 6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리포트에 불과하지만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도 양질의 본이 잘 생겨 있죠. 꼭 주변 본하고 그렇게 아주 확연히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본이 생겨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조금 함정이 있어요. 저렇게 마진 쪽이 열리면 또 안 좋아요. 마진 쪽이 열리지 않고 저렇게 아이솔레이트되게 저렇게 열려야 좋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 거고요.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발치하자마자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인접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긴 치아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빌드업을 해 나갔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케이스를 준비한 거는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커스터마이즈 메쉬의 디자인에 대한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써보고 있는데 두 케이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채로 환자가 오셨어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얼핏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죠. 저도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 케이스가 저렇게 끝났나. 저기다 로딩, 임플란트가 지금 사이너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다 로딩을 주겠다고 생각한 것도 웃기고 어느 거 하나 지금 제대로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질 않아요. 하악도 간격도 너무 멀고 인브레이저를 너무 막아버렸어요. 한번 부어가지고 오픈 플랩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앞니가 이제 환자분이 뭐 흔들려서 와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해드리고 저거는 빼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덴티움 사이너스 키트에 보면은 이제 돔 쉐입처럼 다스크들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처럼 된 게 있어. 그걸로 살살살 갈면은 손상 없이 저기 갈려지니까 환자 조금 눕히지 말고 세워 있는 상태에서 좀 홀을 넓혀서 저 임플란트 빼내고 나사선 많이 노출된 거 저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위치도 완전히 틀어져 있고 버칼로 나가 있죠. 저거는 뺍니다. 저거는 지금 원바디 어버트먼트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거는 풀 수가 없으니까, 풀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임플란트가 어디 건지를 모르겠고 전용 툴도 없고 저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니 빼듯이 서지컬 발치하듯이 그 버로 갈아서 빼낼 수밖에 없어요. 저 몇 번 해보면 저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임플란트도 사실 인접치에 너무 붙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는 빼면 데미지가 클 것 같아서 저거는 놔두고 오른쪽만 이제 저 두 개만 빼고 오그멘테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많이 꺼져 있고 버티컬하게 허리존탈하게 뼈가 모자라니까 3D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하죠. 커스터마이즈 메쉬를 제가 이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매트리얼라이즈 그 회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이거는 3D 프린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링한 거에 비하면은 아무리 폴리싱을 해도 약간 좀 거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봐도 그렇고요. 그 거칠기에 따라서 나중에 제거할 때 용이하냐 안 용이하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거보다도 좀 더 뺀질뺀질하게 내면 폴리싱에 조금 더 신경 쓰게 지금 뒤처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 스크루 고정하는 위치, 오그멘테이션 하는 양 그런 거를 잘 정해야 된다. 잘. 팔라탈에도 이 케이스는 좀 구멍을 미리 뚫긴 했는데 되게 제가 해보니까 저렇게 팔라탈에 딱 인게이지만 잘 되면 버칼 쪽에만 잘 고정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 이게 조금 오리지널 컨터가 그래도 남아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첫 케이스거든요. 이게 플랩을 좀 크게 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3달 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이너스 쪽 그 뚫렸던 막은 어느 정도 잘 닫혀 있었고요. 이때는 제가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았고 메쉬를 이제 고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본그래프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메쉬를 적합을 해서 스크루를 잠갔어요. 그 전에 먼저 메쉬 한번 맞춰보죠. 스크루 구멍을 미리 뚫어 놓는데 저 본그래프트를 지금처럼 해놓고 저렇게 메쉬를 고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위치가 좀 틀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운데 스크루는 다 안 들어갔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맹점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해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결과는 멤브린을 쓰는 거 안 쓰는 거에 차이가 없다고는 돼 있는데 없어도 이제 본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멤브린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힐링이 잘 되면 6개월 있다가 조금 일찍 들어가 봤습니다. 리치가 복원된 거 확인하고 저 뒤쪽은 아직 사이너스 쪽에 보니 그 높이가 조금 모자라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멤브린은 지금처럼 녹지 않고 잘 있죠. 저건 고스란히 떼어넣었다가 찢어 먹지 말고 또 넣었다가 또 이용해 먹을 거예요. 제가 또 이용해도 돼요. 저거 얘가 조금 거칠었어요. 처음 만든 거는. 그래서 이제 본이 약간 뜯어져 나와요. 같이 그 앞쪽보다는 6, 7번 쪽이 약간은 좀 뜯어져 나왔고 본 퀄리티도 살짝 안 좋아서 약간 임플란트가 저쪽에 이제 깊게 신겨요.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리치 컨투어가 상당히 잘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시해야 될 건 임플란트 위치와 포지션이에요. 이때는 진짜 똑바로 심어야 돼요. 아까처럼 엉망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온갖 집중해서 똑바로 심고 지금 앞에 쪽은 제가 임플란트 안 심고 6, 7번만 심어서 저걸 캔틸레버로 달 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생 조직이 아직은 이머처 스테이트, 미성숙 꼴이니까 릴라이닝 GBR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그래프트를 한 번 하는데 본 그래프트는 새로운 거를 쏘는데 멤브린은 아까 쓰던 거 그대로 씁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4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인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찾아보고 올 걸. 상당히 뼈 복원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버터먼트 커넥션 서저리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훨씬 더 때깔이 좋아졌다. 뉴본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뉴본 포메이션이 되게 6개월까지는 늘어요. 12개월까지는 그렇게 뉴본 포메이션이 늘진 않은데 그때는 콘솔리데이션 되는 기간이에요. 6개월째보다는 7개월, 7개월째보다는 9개월째 들어가 보면 때깔이 훨씬 좋아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보면은 본이 이제 딱딱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이제 초진 상태에 비하면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퀄리티의 본이 생겼고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달아서 위에가 이제 술전, 아래가 술 후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정말 여러 군데 다니다가 고생 끝에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셔 하더라고요. 저도 좋았고 이게 그래도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본이 훨씬 더 성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바이올레이티드 된 이런 구조로 썼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타이타늄 디바이스를 이런 구조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국계 치과의사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저도 누군지 알고 제 동기들이나 치주과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아, 그런 선생님들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제가 그 선생님 케이스를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영광이었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 임플란트 일단 드러낼 때 보니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너무 심하게 찢어져가지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도 그쪽에 돌려서 막고 안에 이제 멤브린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일단 멤브린이 막혀야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렸어요. 버티칼하게 굉장히 많이 꺼져 있죠. 그냥 저기다가 뭐 임플란트는 못 하니까 아무리 쇼즈 임플란트가 된다 저걸 어디에 쇼즈 임플란트 심을다고 어딨어. 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메쉬 디자인을 합니다. 몇 가지 디자인을 해보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뼈 높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밑에 거는 조금 목표를 낮게 잡은 거고 위에 거는 조금 높게 많이 잡은 거고 오그멘테이션 양을. 저는 항상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할 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목표를 좀 낮춰 잡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 오브 본이 엔벨러브 나가는 거는 경우는 네이티브 부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본이 될 확률이 좀 적으니까 지금 아래처럼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피크에서 본 피크까지만 딱 열기로 했고 아까 첫 번째 케이스를 해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 멤브린도 그렇지만 먼저 고정하고 본 그래프트를 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 몇 개 뚫어놓고 본 그래프트를 구멍을 어디다 넣는가를 이제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게 3D 프린트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할 때 좀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벅할 쪽에 형성하기도 하고 크레스탈 쪽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격자 구조가 있는 메쉬를 만들면 저게 좀 더 잘 부러질 수 있어요. 이번 논문의 취지와도 맞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메쉬 디자인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서 메쉬가 아니고 타이타늄 디바이스를요 구멍이 있는 거를 하나 디자인을 하고 완전히 막혀있는 단 본그래프트할 구멍만 뚫어놓고 이렇게 한 두 가지 디자인을 해놓고 제가 이제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 걸 썼어요. 이게 3D 프린터를 한 거라서 그런지 이 논문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논문의 그 밀링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약간 좀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보다는 확실히 좀 뺀질뺀질해요. 적합을 시켜보고 스크루 고정할 때를 미리 이제 전용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놓죠. 7번 쪽
쪽은 저건 스트레이트한 우리 핸드 인스트루먼트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건 드릴 꼭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알로그래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오그멘테이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본 스크레이퍼, 가이스트레이크에서 전찰리에 팔고 있죠. 이걸 제가 구입해서 썼습니다. 이거 저 옛날에는 많이 썼었어요. 말씀드렸죠. 간만에 써봤는데 역시 힘들어요. 꽤 많은 양을 모으긴 했어요. 또 한 1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힘듭니다, 사실.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이제 하에서 잘 안 보이는데 하얀 게 바이오스 0.5g이고 왼쪽이 작업을 하악에서 모은 겁니다. 비슷한 양을 맞추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걸 섞어서 타이타늄 디바이스를 고정을 하고 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봉그레트를 한 거죠. 저 콘덴서 같은 거로 밀어 넣으면 돼요. 라테럴 어프로치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이너스를 멤브레인 들어놓고 봉그레트 하듯이 저 콘덴서로 살살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 뚜껑이 없었으면 봉그레트 홀이 없었으면 멤브레인을 안 썼겠는데 이거 멤브레인을 썼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해볼 거는 멤브레인을 쓰지 않고 요즘 캐드캠 시대니까 저 봉그레트 홀에 맞는 뚜껑을 하나 만들어요. 뚜껑을 그걸 또 프린팅해서 만들어서 봉그레트 하고 나서 그거를 뚜껑으로 닫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한 번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플레이 크로저 시키고 힐링 시키고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수해 오신 분들한테도 강조드리지만 요즘 대세는 프라이머리 플레이 크로저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플레이 크로저를 못해서 수술이 실패하진 않아요. 저런 운드 스테빌리티가 이제 부족하거나 봉그랩들을 잘못 써서 이제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도 연조직 문제로 이제 고생하는 문제는 더 이상 이제 현대에서는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예요. 현재 여기까지고 과연 사각지대까지 봉그랩트가 잘 들어갔나 제가 CT를 찍어봤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해외에 사시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임플란트도 해외에서 다 시술 받으신 거고 이제 다음에 몇 달 있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오면 이제 임플란트를 제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개시켜드린 저널은 이집트 쪽에서 나온 토탈리 오클리시브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3D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번 스터디를 계기로 이제 셀 오클리시브에 대한 내용, 엔도스티움에서 나온 블러드 서플라이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